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에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흔들리는 은행, 다가오는 바젤4. 요거는 읽어보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바젤4, 바젤3도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쓰러지는 은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매번 경제 위기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터졌습니다. 자산 거품 및 고인플레이션. 여기서 어디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긴축. 크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지만 크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긴축. 미국의 긴축이 세계적으로 보통 번지죠.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미국은 뭐 세계 뭐 정인이 뭐니 하고 있지만요,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자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강달러가 유도가 되죠. 그리고 항상 저런 경제 위기 때 보면은 G2를 잡아먹죠. 2008년 때는 별거 없었지만 미국 발로 터졌으니까. 근데 뭐 91년 때는 일본 잡아먹혔고, 그 다음에 IMF 때는 러시아가 잡아먹혔죠. G2에서 밀려났죠. 막 이런 것처럼. 그 전이죠,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통 이렇게 번지게 되고요. 지금 보면은 실리콘밸리 뱅크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더 심각한 곳은 크레딧 스위스다. 이쪽에서는 예금자 보호하고 뭐 이런 걸로 일단락 했는데, 이쪽에서는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지나가시고. 그래서 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97년 IMF 터질 때, 이게 94년 미국 금리 인상부터 시작됐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뭐 아시아 등등 이런 식으로 터졌는데, 신흥국 붕괴가 일어났어요. 신흥국 붕괴가 왜 일어났냐? 해외 신흥국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져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갔죠. 부동산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신뢰도 이렇게 미국에서 터져가지고 부동산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일본은 이걸 먼저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동산으로 살리려고 초이노믹스하고 막 부동산 3법 내고 이런 것이, 전세자금 대출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정신나간 짓거리들이었어요, 사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뱅크런의 사태는 바젤3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진다. 보통 바젤 그 조약이 왜 나오느냐? 세계적으로 위기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이렇게 계속 하면은 이런 사태가 또 터질 수 있겠구나 하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죠. 소 잃었다고 외양간을 안 고치면요, 예전에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소 잃고 외양간을 안 고치면은 평생 소 못 키운다고. 고쳐야 돼요. 다음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번에 잃은 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그 바젤 조약들은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그 고친 부분, 터진 부분 외에서 다른 데서 터져서 또 글로 도망가니까 거기 또 고쳐놓고 또 고쳐놓고. 그래서 점점 더 견고하게 고쳐놓는 것이 바젤 조약이죠. 지금 뭐 검찰이 외양간 고치려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바젤 조약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들을 고치는 조약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약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무언가가 강화가 될 것이다. 은행 신뢰도, 이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안전장치를 깔아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젤3 같은 경우도 뭐였어요? 기존이랑 다른 것은 미래 손실에 대한 대비였죠. 왜? 지금 바젤2까지 봤을 때 어땠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부동산 자산이 막 올라가요. 자산이 올라가죠. 아까 DTA 100%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 없다고,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부채가 과소평가된 거예요.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쌓였는데, 부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일단은 부채가 올라가도 자산 팔면 되잖아. 부채가 8억인데 자산이 13억 14억 이래. 팔면은 6억이 남잖아. 5, 6억이 남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현재만 보고 판단했던 게 문제가 커진 거죠. 왜? 그 자산 가치가 그렇게까지 급락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가 급격히 급락하면서 14억 15억 하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걔네가 갑자기 막 6억 7억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8억의 부채는 그대로 남는데,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손실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자. 그렇게 나온 게 DSR이고. 그런데 그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 자체 도입이 늦어진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DSR이 굉장히 높고, 특히 그 자산이,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산이 어디로 몰려요? 금융자산으로 많이 몰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제도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장난질을 친 거죠. 그걸 이용해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항상 보면은 부동산 거품 터지고 나서는 굉장히 오랜 수습이 필요하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듯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몇 년 전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대로 수습된 것 같아요? 그나마 거기는 공산주의니까 정부 주도하에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현대화폐 이론을 도입했다는 정황이 강하죠. 물론 이 이론을 도입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도입했다라고 말하진 않고 있는데, 이 이론을 한번 도입을 해본 걸로 보이죠. 현대화폐 이론은 뭐예요? 정부에서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생길 경우는 세금을 통해 조절한다. 그러니까 돈 많이 풀어도 괜찮다. 인플레이션 크게 안 일어날 것이다. 그게 완전히 실패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느냐? 여태까지는 뭐였어요? 아직도 사실은 그거예요. 왜냐면은 그 패러다임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 터지면 저기다가 돈을 풀고, 그래서 진정시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슬금슬금 금리 올려서 회수하고, 풀고 회수하고, 풀고 회수하고.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사태가 터졌죠. 그때 한 행동이 뭐였냐? 돈을 이번에 엄청나게 풀어보자. 미국에서 먼저 그런 행동을 했죠. 아, 그래? 그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살리면 어떨까? 엄청나게 풀었는데 괜찮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위기 극복한 이후 미국에서 막 죽어났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옆나라, 일본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지네는 지금 잃어버린 30년 중이고, 91년, 2001년, 10년, 그 다음에 2011년, 20년, 벌써 잃어버린 20년이 지났네? 잃어버린 20년이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그렇다고 돈 오지게 풀면은 환율 조작국 소리 듣고 그럴 텐데.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2008년 먼저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도 풀자. 그래서 나온 게 아베노미크예요. 물론 안 살아났죠. 일본이 먼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이 먼저 부동산 터지고 미국보다. 그러니까 반면교사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본인들은 됐으니까, 먼저 풀어서 됐으니까 하고 있다가 코로나 터졌어요? 코로나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세계 경제가 지금 마비되고 있다. 전염병이 엄청나게 심각해서. 그러면은 돈을 오지게 풀어보자 한번. 그래서 빨리 살려보자. 이거였죠. 그래서 오지게 풀고 빨리 살렸어요. 오지게 풀고 빨리 살렸는데 경제가 딱 활성화되면서 그 오지게 풀었던 것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많이 푼다고 풀었는데 그거에 몇 배를 더 풀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딱 터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없었으면 인플레이션 안 터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아니, 여태까지 본인들이 그런 뭐 집값 올라간다고 한 사람들이 요즘에 금리 이야기하고요. 그 전에 금리가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들이 그 전에 계속 주장했던 게 뭐예요? 부동산은 실물이고, 실물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돈을 풀었으니까 화폐 가치 하락해서 집값은 오른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면 너무 많이 풀었고 그걸 긴축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집값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이번에 바뀌는 패러다임은 뭐예요? 유동성 만능설. 돈 풀면은 다 해결이 된다. 일단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 더글로리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한 명 나오죠. 그 약 중독된 사람. 그러면은 환자한테는 그게 진통제인데 환자가 아닐 때는, 나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데 나 암에 걸렸어, 이거 째가지고 해야 돼. 그럼 진통제를 놔야죠. 마약을 놔야 돼요. 진통제도 일종의 마약인데. 그런데 나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린 것도 진통제 센 걸로, 모르핀 이런 걸로. 그러면은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중독된 게 터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중독된 게 터지면서 신뢰도가 지금은 어디도 못 믿겠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은행도 못 믿겠다. 근데 문제는 그런 안이했던 것들 때문에 위기는 더욱 커졌는데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터지려면 은행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아 저기 왜 은행 앞에 저렇게 줄이 서 있지? 뭔가 있나? 기사 찾아보면은 줄 서 있는 이유는 은행이 터질 것 같으니까 빨리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모여있다. 나도 빨리 가야지. 나도 빨리 내 돈 빼야지.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모이지도 않죠. 집에서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들고서 띡띡띡띡띡 예금을 인출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을 빼기도 되게 편해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은행권 신뢰 떨어졌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빨리 무너지진 않았을 거다. 근데 요즘에는 뭐든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자금 이동도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뭐예요? 은행의 자기 자본 확보,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확보하고 더 적은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억 중에서 1억이 내 돈이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1억은 기본적으로 내 돈으로 확보하고, 이건 바젤 1,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바젤 3 해가지고 그 미래 손실 대비로 1억 더 확보해라. 그래서 8억만 빌려줘라. 다음에는 바젤 4가 나오면요, 그런 부분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겠죠. DSR도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겠고, DSR 뿐만이 아니라 아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상가수익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상가는 뭐 RTA 이런 걸로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통합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합소득에 대한 것도 뭐 미래, 이 사람이 뭐 연령에 따라서 얼마나 미래까지 벌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빌려줘라. 이런 영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은행 쪽에 타이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앞으로 대출을 빌리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커지겠죠.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바젤4는 아마 이번에 뱅크런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안정되니까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이거 뱅크런 크게 터지면 바젤4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앞으로 대출로 막 자산 뻥튀기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지금이 막 거품이 엄청 심하다. 이번에 코로나 거품 엄청 심했다. 그 전에 닷컴 버블 때만큼 심했어요? 당시 자산 기준으로? 그럼 닷컴 버블은요, 그 전에 경제 대공황 때처럼 심했어요? 그때 경제 대공황 때는요, 주가 올라가는 게 노동자들 월급보다 더 크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친 거품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젤3를 도입을 해놓고서 핵심적인 것들을 도입을 안 했으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쌓였던 거고, 딴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 유동성 엄청 푼 것 때문에 쌓였던 거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터진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야기했는데 계속 금, 은 말씀하시죠. 금, 은도 그것도 어느 정도 거품 쌓였다 싶으면 또 영향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에 딱 집중한다가 아니라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자산을 많이 돌려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금도 달러도 막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작전 한 번씩 할 때 있죠.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또 안 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경제 시장을 계속 보면서 안전한 곳으로 계속 돈을 옮겨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하겠다 싶으면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게 현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현금만 모으면 돼요? 아니죠. 현금을 모으면서도 경제 시장을 계속 보고, 내가 경제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론자든 아니면은 뭐 저희 폭락론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엄밀히 말하면 정상화론자죠. 다 똑같은 소리예요. 공부해라. 지식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라 만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